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에게는 10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밭일하는 엄마 대신에 동생을 등에 업고 공부도 하고 밥도 하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저희 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아들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저희 집도 늦게 태어난 동생을 많이 위했죠. 동생이 성격도 원만하고 운동신경도 좋아서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했죠. 저는 좀 얌전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동생이 부러웠습니다. 동생은 저도 잘 따랐고 집안일도 잘 도와줬어요. 저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동생이 야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동생을 밀어주자고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어떻게든 동생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한숨을 푹 쉬시며 나도 정훈이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싶지. 그런데 우리 집 형편이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 엄마, 나도 벌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면 되지. 라며 동생이 좋아하는 야구를 시키자고 했죠. 저는 그때 고2였기 때문에 1년 반 정도만 기다리면 취직을 할 수 있었거든요. 원래는 전문대에 가서 무역 관련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얼른 돈을 벌어서 동생 뒷바라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동생은 야구를 할 수 있게 되자 너무 좋아했고 그런 동생을 보는 게 저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어느 회사 사무원으로 취직했어요. 들어갈 때는 일반 사무원이었지만 회사가 작아서 그런지 저한테 격리 업무까지 맡기더군요. 저는 격리 실무에 필요한 것들을 따로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열심히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동생은 초등학교 야구부에서 열심히 야구를 했죠. 지방에 있는 학교라서 부원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동생은 특유의 운동신경 덕분에 4번 타자가 됐고 야구로 유명한 중학교에 갔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지방 도시에 있는 회계사 사무실로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제법 큰 회사였는데 전 회사의 경력을 인정해줘서 격리 경력 사무원으로 들어가게 됐죠. 제가 상업계열 학교를 졸업한 건 아니었지만 따로 독학을 했던 것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버는 돈은 많아졌지만 동생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제가 조금씩 아껴서 용돈을 드리면 제 덕분에 편해졌다며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 더 돈을 잘 벌어서 정말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생이 야구로 유명한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저는 좀 더 보탬이 되고 싶어서 다른 회사를 찾아봤어요. 그때 회계사 한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다음 달에 큰 회사로 옮기는 거 알지? 거기에 격리 경력직을 뽑는다는데 추천해 줄 테니까 면접 한번 봐. 그분은 제 사정을 알고 계셨거든요.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고 열심히 준비해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았죠. 회사가 크다 보니 규칙도 더 많고 일부담이 있었지만 저는 다 괜찮더라고요. 동생은 그런 저한테 누나가 나 때문에 많이 애쓰는 거 알아. 그래도 건강도 챙기면서 일해. 내가 꼭 성공해서 누나 호강시켜줄게. 말만이라도 고마워. 나도 건강 잘 챙길 테니까 너도 열심히 해.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고 몇 개월쯤 지났을 때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영수증 처리가 잘못돼서 격리부에 왔다가 저와 만난 거였어요.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면들에 끌렸고 남편은 제가 엄마처럼 잘 챙겨줘서 좋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좀 어린애 같은 데가 있긴 했지만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나는 은진이 너처럼 나 잘 챙겨주는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응?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현우 씨 집에서 나보고 뭐라고 안 해? 현우 씨네는 잘 살잖아. 우리 집은 그냥 농사 짓는단 말이야. 괜찮아. 우리 엄만 나한테만 잘해주는 여자면 다 오케이야. 그래서 저와 남편은 각자 집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남편 집에 갈 때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긴장했는데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편하게 대해주셔서 한시름 놓았죠.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동생이 별로라고 하더군요. 나야 누나가 좋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남자가 철딱서니가 좀 없어 보여서 그래. 라고 하자 엄마가 야, 네 누나 잘못하면 네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는다. 좋은 사람 있을 때 결혼해야지. 라고 하셨고 동생도 알겠다며 둘이 잘 살라고 해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별 다른 갈등 없이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시댁이랑 가까운 데에 살아서 시어머니가 좀 자주 부르긴 했지만 일일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시어머니는 티는 안 내려고 했지만 가끔 저나 저희 집을 얕잡아 보는 게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엄마가 시어머니 주라며 제게 명품 스카프를 전달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거 가짜 아닌가? 백화점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 라며 대놓고 말하는데 그걸 사려고 돈을 아껴 쓸 엄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몇 번 있었지만 성격이 솔직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곤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1년이 좀 넘었을 때였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동생이 어깨를 다쳐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그 길로 서울에 따라갔죠. 동생은 수술한 후에도 재활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곧 고3이 되는 동생은 자기 야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에 부상을 당한 것 때문에 많이 우울해했어요. 그래서 수술받고 입원해 있는 동안 옆에 있으면서 계속 돌봤어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남편 태도가 좀 이상하더군요. 제가 밥은 잘 먹었냐, 회사에서는 별일 없었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더니 아침에도 어느새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고 없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별 생각 없이 은행에 갔어요. 그런데 생활비 통장에 잔고가 싹 비어져 있는 거였어요. 생활비 통장은 저하고 남편이 같이 쓰는 건데 남편이 자기 월급에서 생활비 할 만큼만 넣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당신 말이야. 그렇게 동생이 좋으면 동생이랑 살지. 나랑 결혼은 왜 했어? 며칠씩 집을 비우고 친정 동생한테 가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그랬다고 생활비를 몽땅 빼버렸다는 거야? 무슨 장난해? 그리고 지금 동생이 수술해서 아프잖아. 애가 야구를 못할까봐 우울해 있는데
누나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해? 아무튼 난 나한테 소홀하게 하면 생활비 못 줘. 그리고 이딴 일로 회사로 전화 걸지 마. 라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제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장을 보고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네가 우리 현우랑 결혼했으면 현우 보살피는데 힘을 쏟아야지. 동생한테 그렇게 며칠씩 가 있으면 어떡하니? 그럼 우리 현우는 누가 밥 해주고 누가 챙겨주라고? 너 그거 하나 잘한다고 해서 내가 두말 않고 결혼 허락한 건데?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벌써 이러면 나 가만 못 있는다. 어머니, 제가 여지껏 집을 비운 적도 없었고 이번에는 동생이 큰 수술을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저 그 사람 집안일 도움이 아니고 그 사람 아내잖아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앙칼지게 변하면서 어디다 대고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진짜 못 배워먹은 티를 이렇게 내는구나. 라면서 화를 내시는데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혔어요. 너 말이야. 내가 한동안 지켜보니까 현우한테도 한마디도 안 지는 것 같던데 여자가 그러면 못 쓴다. 그리고 도우미? 너 말 잘했다. 네가 도우미만큼은 일을 하니? 아침에도 현우 일어날 때 겨우 일어난다며. 시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자기네 집 일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동생 병간호한 게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동생만 챙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집에 왔죠. 남편은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생활비 봉투를 내놓으며 당신이 이번에는 반성하니까 특별히 봐주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라고. 알겠어? 되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집을 오래 비운 게 섭섭해서 그러겠지 라고 좋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생활비를 끊어버리기 일쑤였고 나중에는 제 카드도 압수해 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서 배운 게 없고 보고 자란 게 없으니 어디부터 손을 봐야 좋을지 모르겠네 라며 매번 배운 게 없다며 모욕적인 말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저는 몸이 너무 무겁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날이 많아져서 병원에 갔다가 임신 6주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저는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는데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나한테 온 아이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저녁에 남편한테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아, 그래? 알았어. 근데 임신했다고 또 친정에 가버리고 집안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런 식으로 하면 나 진짜 못 참아. 저는 남편이 저와 결혼한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그러다가 청혼할 때 저처럼 자기를 잘 챙겨줄 사람은 못 만날 것 같다고 한 말이 생각나더군요. 이 남자는 평생 자기 옆에서 엄마 대리 역할을 할 사람을 찾았던 거였어요. 저는 그런 줄 모르고 결혼한 거였고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에 후회가 생기고 있는데 남편 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내내 활짝 웃으면서 그 여자 손을 잡고 저 들으라는 듯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부모님도 훌륭하셔서 그런지 아주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다르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부엌에서 묵묵히 과일을 깎아다가 그 사람들 앞에 바쳤죠. 그들은 정말 제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자기들끼리 먹고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걸 확실히 알게 된 건 도련님 결혼식이었죠. 저는 그날 한복을 입고서 시어머니한테 휘둘려서 계속 식당 안에서 손님들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조금 숨 좀 돌리려나 싶으면 저기에 음료수 갖다 줘라. 여기 반찬 더 가져와라. 아주 사람을 이리저리 돌리더라고요. 아니, 뷔페에서 서빙을 원하면 어쩌나요? 그렇게 정신없이 서빙을 하다가 문득 보니까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군요. 남편도 거기 같이 끼어서요. 신랑 신부는 식당에 들어오더니 저를 휙 지나쳐서 자기 식구들이 있는 데로 먼저 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집의 도우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저는 어디에 앉아 있을 데도 없어서 계속 서 있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는지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프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얘기해서 집에 가자고 하려고 했죠. 남편은 자기 친척들 사이에서 신이 나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여보, 집에 가자. 나 몸이 이상해. 알았으니까 좀 가 있어. 정 아프면 혼자 들어가던가. 남편은 저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결국 혼자서 집에 돌아와야만 했고 그날 밤에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저도 좋아하지 않고 시댁서도 아무도 반기지 않으니까 유산이 된 건가 하고 죄책감에 눈물만 나더군요. 저는 혼자 병원에 누워있다가 집에 돌아와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한테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며칠이 지난 후 저는 몸을 추스린 후에 회사로 남편을 찾아가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알았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지 마. 당신은 가만 보면 나 망신 주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 같더라. 내가 말없이 친정 갔다가 처음 보는 건데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그럼 뭐라고 하는데? 누가 가라고 그랬어? 아, 성격 되게 이상하네. 라더니 벌떡 일어나서 커피숍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집에 왔는데 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현우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멋대로 나간 거니까 네가 위자료 줘야 되는 거 알지? 게다가 아이까지 유산됐으니 말 다 했지. 네가 마음대로 나간 거 내가 소송해서 돈 다 받아내고 말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라며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은 아이가 어떻게 된 건지 제 몸은 괜찮은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혼한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여자한테 굉장히 큰일이었는데 31살인 제게 시어머니의 그런 말들은 무섭기만 느껴졌어요. 그래도 남편하고 더는 못 살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이해한다며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합쳐서 위자료를 만드셨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이 요구하는 돈을 주고 이혼을 하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능력이 있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들에게도 죄를 물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럴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하고도 한참을 집에서만 지냈어요. 밖에 나가면 다들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디 나가서 취직할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일본에 유학 간 동생이 방학이 돼서 집에 왔어요. 동생은 어깨를 다친 후 자꾸 부상이 도지게 되자 야구를 그만두고 재수를 하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집에서 도움을 주기 어려우니까 일본은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선택한 곳이었어요. 다른 나라보다 가깝다는 이유도 있었죠. 동생은 저를 보더니 자기랑 장사를 시작해보는 게 어떠냐는 거였어요. 장사라니,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해? 거기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꽤 있거든.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옷도 그렇고. 그냥 조금씩 갖다가 팔아보자. 그렇게 해서 저는 동생과 함께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제가 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시초였죠. 저는 주로 젊은 엄마들이나 회사 다니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을 찾아서 동생한테 전달했고, 동생은 물건들을 사서 보내줬어요.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 보니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무역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입해보기로 했어요. 동생도 일본에서 경영 쪽을 공부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죠. 몇 년 후 동생이 군대를 다녀와서 졸업을 한 다음 저희는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작게 회사를 차렸어요. 동생이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인맥들이 있어서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그러다가 더 발전해서 유럽 쪽에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고급 제품들을 찾기로 했죠. 비누나 작은 생활용품들도 여러 나라에서 들여오게 됐어요. 조금씩 회사를 키워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 다시 남자도 만나게 됐고 재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중견기업 임원이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점점 몰릴 때 저희도 온라인 쇼핑몰을 열게 됐죠. 저는 동생과 열심히 노력해서 15년 만에 어엿한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 동생과 둘이 대표로 있었지만 직원이 많아봐야 5명 정도인 회사였거든요. 그러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20명 정도 사원을 둔 사장님이 된 거죠. 직원 20명에 어엿한 사장이라는 말이 우스울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정말 감회가 깊은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동생이 저한테 같이 일을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떳떳한 사회인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 예쁜 딸아이도 생겼고요. 그러다가 어느 여성 기업인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짧은 강연도 하게 됐어요. 그날 강연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남편 회사가 가까운 데에 있어서 잠깐 보기로 했어요. 남편 회사는 그때 경력직 직원을 뽑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제가 회사에 들어갔더니 몇몇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면접을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돌아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뒤에서 저를 붙잡더군요. 돌아보니 전 남편이었어요. 때린 사람은 잊어도 맞은 사람은 잊지 못하죠. 예전의 감정들이 떠올라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당신 오랜만이네? 여긴 어쩐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뭔가 되게 절박해 보이는 얼굴이 있었어요. 그런 중에 안에서 직원 한 명이 나와서 김현우 씨, 다음에 면접 들어가셔야 돼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전 남편은 저를 놔주고 면접을 보러 들어갔어요.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이가 갈렸어요. 다음날 전 남편은 저를 찾아와서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냐며 자기 얘기를 잘해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해서 몇 년째 실직 상태라서 재혼한 부인도 친정에 가 있다고 하더군요. 내가 아직도 그쪽이나 보살피는 도우미인 줄 알아요? 라며 차갑게 말했더니 그 사람은 저를 붙잡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한 번만 도와주라, 응? 하길래 저는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이것 좀 놓고 가세요. 라며 거절했어요.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 사람 취직시켜줄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전 남편은 끈질겼어요. 자꾸 전화를 했고 전화를 차단했더니 회사까지 또 찾아왔어요. 저는 볼 일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했죠?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라고 했더니 남편은 그제야 제 눈치를 보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더 커졌어요.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나타난 거죠. 전에도 저랑 무슨 일만 있으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다 얘기하더니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친 모양이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앞에서 도도한 척 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보니까 네가 살만해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람이 그렇게 안면 싹 바꾸면 되겠니? 예전에 네가 우리 집에서 어떤 위치였니? 지금처럼 일할 수 있는지 어디 생각해봐라. 그러자 마침 와있던 남편이 사무실에서 나와서 한마디 하더군요. 정말 듣자 하니까 너무하시는군요. 지금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댁들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고요. 저도 그쪽에서 한 얘기 좀 들어서 아는데요. 무슨 사람을 집안 도우미처럼 부려먹고 자기 아들 비위 못 맞추면 사람 취급도 안 했다면서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유산했을 때도 괜찮냐는 말도 안 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 살겠다고 취직을 부탁해요? 거기 김현우 씨, 나 기억하죠? 그날 면접 봤잖아요. 그러자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전 남편은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며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그냥 저 사람이 잘 됐으니까 거기 아는 사람 있는지 알아보려고. 라길래 제가 그걸 왜 나한테 알아봐. 실력이 있으면 어련히 붙지 않겠어? 앞으로 한 번만 나 더 찾아오면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 받아낼 거야. 그러니까 얼른 그쪽이 죽고 못 사는 어머니 모시고 나가. 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예,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구나. 나는 그냥 우리 현우를 잘 봐달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누가 잘 봐달라는 말을 그렇게 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안면을 싹 바꿔요? 그럼 안 바꾸게 생겼어요. 저는 가족으로도 취급도 안 하고 자기 아들 뒤치다꺼리 소홀하면 가만 안 둔다면서요. 그쪽들이 한 일들을 생각해봐요. 애초에 안일 시킬 사람으로 생각해놓고 결혼시켜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예요? 여기요. 이 사람들 나갈 거니까 빨리 좀 내보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 회사에 들이지 마세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더는 말을 못하고 그대로 끌려나가고 말았어요. 지금의 남편 앞에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적반하장인 태도에 저도 화가 치밀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어쩌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요. 전 남편은 결국 회사 경력직에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일이 아니더라도 면접을 너무 못해서 점수가 안 좋았다고 하네요. 저는 동생과 같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도 잘 크고 있고 남편과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시댁은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시댁 탓만 하고 살았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마음 아픈 일들을 겪고 동생과 사업을 하며 예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겪고 제가 조금 더 단단해졌을 때 지금의 남편도 만난 거였어요. 그때 내가 조금 더 단단했더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면도 더 가꾸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